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저택의 다이닝룸. 칠흑 같은 마호가니 테이블의 양쪽 끝에 강태준과 한서윤이 앉아 있었다.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정적이었다. YJ그룹의 최연소 회장이자 냉혹한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강태준은 눈앞의 스테이크보다 서류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조명 아래에서 유난히 차갑게 빛났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아내 한서윤은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그녀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에 어울리지 않는 섬세한 들꽃 같았다.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언제나 태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묻혔다. 그녀는 천천히 나이프를 움직였지만 사실 음식의 맛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결혼 생활 3년, 그들은 완벽한 타인이었다. 태준은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식어 빠진 커피처럼 건조했다. 내일 아침 이사회 안건 확인했나? MA 관련 최종 브리핑 자료 비서실 통해 보냈을 텐데 그는 그녀가 YJ 그룹의 전략기획실 소속 이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듯 말했다. 하지만 그 직함은 결혼과 함께 주어진 속이 빈 명예직에 불과했다. 서윤은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짙은 눈썹, 높은 콧날,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신이 공들여 빚은 조각상 같았지만 그에게는 심장이 없는 듯했다. 네, 확인했어요. 재무 리스크 분석 파트가 조금 미흡해 보였지만 당신의 방식대로 밀어붙이시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태준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지적에 대한 불쾌감이 아닌 그녀가 감히 의견을 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의아함이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내 방식대로 해서 YJ가 이 자리까지 온 거야. 불필요한 감상이나 우려는 집어치우고 당신은 그저 승인 버튼이나 눌러.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서윤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접시로 시선을 돌렸다. 이런 대화, 아니, 일방적인 통보는 그들의 일상이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기 전에 강태준의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는 부속품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경쟁사였던 그녀의 아버지가 가진 지분을 흡수하기 위한 도구로 인수했을 뿐이다. 식사가 끝나자 하녀들이 소리 없이 테이블을 정리했다. 태주는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며 서재로 향했다. 서윤도 습관처럼 그를 따랐다.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택 구석의 작은 화실로 가기 위한 길목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태주는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는 거대한 원목 책상에 기대어 섰다. 서재의 무거운 공기가 그의 냉혹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앉지. 그가 턱짓으로 맞은편 가죽 소파를 가리켰다. 서윤은 의아했지만 말없이 따랐다. 그녀의 등줄기가 꼿꼿하게 펴졌다. 언제나처럼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태주는 책상 서랍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유리 테이블 위로 가볍게 밀었다. 금속 재질의 만년필이 그 위에 무심하게 올려져 있었다. 이게 뭐죠? 서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추려 했었다.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지루한 회의를 끝내는 임원의 그것과도 같았다. 그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팔짱을 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이라는 보험은 필요 없어졌거든. MA건도 사실상 마무리됐고 주식 양도 절차도 끝났어. 서윤의 시선이 하얀 봉투에 고정되었다. 이혼. 그녀가 지난 3년간 수없이 머릿속으로 되뇌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단어였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입에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그녀는 손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조바심이나 충격으로 해석한 듯 조소를 흘렸다. 놀랄 것 없어. 어차피 쇼윈도 부부였잖아. 당신도 원하던 바 아니었나?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가는 거. 그는 서류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줄 생각이야. YJ 타워 옆에 그 상가 건물,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하나. 당신 아버지 회사 지분 정리한 것에 비하면 헐값이지만 당신이 평생 놀고 먹기엔 충분할 거야. 태주는 그녀가 당연히 돈 때문에 망설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가 아는 모든 관계는 철저히 거래에 기반했다. 사랑, 감정 같은 것들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나약함의 산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그런 불필요한 요소들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자부했다. 특히 최근 그의 곁을 맴도는 화려한 디자이너 이유라의 존재는 그의 이런 신념을 더욱 공고히 했다. 유라는 야망이 넘쳤고 태준이 가진 힘과 부를 정확히 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고 태준은 그런 솔직함 혹은 천박함이 차라리 편했다. 적어도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한서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유라 씨 때문인가요? 서윤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서 꽉 마주 잡았다. 그녀의 질문은 질투가 아니었다. 그저 이 부조리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태주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가 유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조금 거슬렸지만 곧 무심하게 대답했다. 누구 때문이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관계는 끝났다는 사실이야. 유라가 내 옆자리에 더 어울린다는 건 당신도 인정해야지. 적어도 그녀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아니까. 그가 말하는 원하는 것이란 그의 성공을 찬미하고 그의 권력에 기생하며 사교계에서 화려한 트로피 역할을 해주는 것을 의미했다. 서유는 단 한 번도 그런 역할을 원하지도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집 안에서 투명인간처럼 숨죽여 지냈.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는 그녀의 작은 화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그림들 뿐이었다. 서유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래된 유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빼곡한 법률 용어들과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강태주는 이별마저도 철저히 비즈니스로 처리하고 있었다. 내가 뭘 더 원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서윤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 안에는 원망도 슬픔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태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혹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발악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사람들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모든 예상을 빗나가게 했다.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다. 당신은 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있나요? 서윤이 나지막이 물었다. 아니, 당신은 타인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죠. 당신의 거울에는 오직 당신 자신과 당신의 야망만이 비칠 뿐이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가녀린 몸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태주는 불쾌감의 인상을 썼다. 감히 그녀가 자신을 평가하려 드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시끄러운 소리 집어치우고 도장이나 찍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변호사들 대기시켜 놨으니까 군말 없이 처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그는 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 서유는 얇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체념도 조소도 아닌 진정한 해방감을 앞둔 자의 미소였다.
걱정 말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아니,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서재를 나섰다. 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언제나 그의 시선 아래에서 움츠러들어 있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다. 마치 무거운 족쇄를 풀어낸 듯한 가벼움이었다. 그는 알 수 없는 찝찝함에 혀를 찼다. 어차피 떠날 여자였다. 그는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며 MA 서류에 집중하려 했었다. 하지만 어쩐지 서류의 숫자들보다 방금 전 그녀의 그 공허한 눈동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시각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유는 서류를 화장대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 전 태준이 보았던 그 공허한 눈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고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반추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성에 갇힌 공주 혹은 인질.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의 아내라는 역할에 순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한서윤이라는 인격체로 대한 것이 아니라 YJ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직함으로만 대했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몰래 그려온 수많은 그림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창밖의 풍경이나 저택의 텅 빈 복도 혹은 이름 모를 들꽃들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는 미완성된 남자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차갑고 외로우며 결코 돌아보지 않는 뒷모습, 강태준이었다. 서유는 그 페이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태준의 서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가 놓인 화장대 앞에 앉았다. 그녀는 위자료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가 배려라고 생각하며 적어 넣었을 그 모든 재산 목록들. 그녀는 펜을 들어 그 모든 항목들 위에 굵은 사선을 그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눈빛, 단 한마디의 따뜻한 위로였다. 하지만 그는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서유는 서류의 마지막 장, 그녀의 서명란을 찾아보았다. 태주는 자신의 서명을 이미 마친 상태였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고 싶었을까. 서유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망설임 없는 단호한 필체였다. 한서윤, 세 글자를 적는 순간 그녀는 지난 3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무거운 갑옷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태준의 뒷모습이 그려진 스케치북의 마지막 장을 찢어 함께 두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이 결혼에 바치는 마지막 예의 혹은 마지막 저주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서윤, 그 자신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강태준은 서재에 홀로 남아 있었다.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돌리며 그는 한서윤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혹은 그녀의 친정 이제는 YJ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에 연락해 울부짖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눈물, 비난 혹은 더 교활한 협상 시도. 그것이 그가 아는 세상의 방식이었고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 두었다. 그는 자신의 관대함이 그녀를 압도할 것이라 생각했다. YJ 타워 옆의 상가 건물은 그 자체로 중소기업의 연 매출을 넘어서는 가치였다. 그것은 이별의 대가가 아니라
그의 시간과 감정을 낭비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서명하는데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슬슬 인내심이 바닥나려 했다. 그때 서재의 무거운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한서윤이었다. 태주는 내심 기다렸다는 듯. 그러나 겉으로는 최대한 무심하게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얼굴에는 분노나 절망의 기색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침 이슬처럼 맑고 차가운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그가 서류를 밀어보냈던 그 유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이제는 그녀의 서명이 추가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심지어 우아하기까지 했다. 다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재의 비싼 방음제에 흡수되어 작게 울렸다. 태주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다. 생각보다 빠르군. 변호사와 상의도 없이 서명하다니 어리석은 건지 아니면 내 제안이 그만큼 마음에 들었다는 건지. 그는 비아냥거림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돈의 액수 앞에서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다고 결론 내렸다. 역시 세상 모든 것은 숫자로 환원될 수 있었다. 확인해 보세요. 서윤이 봉투를 그의 책상 쪽으로 조금 더 밀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태도가 어딘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 깔끔한 필체로 적힌 한서윤이라는 서명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싸늘하게 굳어버렸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 항목. 그가 그녀의 남은 일생을 보장하기 위해 하사한 그 모든 목록 위에 붉은색 펜으로 굵은 사선이 그어져 있었다. 강남의 아파트, 상가 건물, YJ의 주식 일부, 심지어 현금 예치금까지 예외는 없었다. 태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짓이지?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고 날카롭게 갈라졌다. 그는 서류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새로운 협상 방식인가? 더 많은 것을 뜯어내기 위한 시위? 아니면 법정까지 가고 싶다는 선전포고?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그를 향해 있었다. 아니요, 그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해서 오히려 태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필요가 없다고? 그가 이룬 모든 것, 세상이 그토록 갈망하는 부와 명예를 그녀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돈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고. 그의 고함이 서재를 울렸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격분했다. 그녀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3년간 죽은 듯이 지내던 여자가 마지막 순간에 그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전 단지 제 것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에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녀는 서류의 마지막 장, 기타 조항이 적힌 여백에 그녀가 직접 추가한 몇 줄의 문장을 손으로 가리켰다. 제가 이 집에 올 때 가져왔던 개인 물품들, 그리고 제 어머니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친애의 작은 화실, 그건 원래 YB 가문의 소유였고 YJ 그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태주는 그제야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제공한 수백억 원의 재산을 거부하고 고작 그녀의 낡은 옷가지와 그림 도구, 그리고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작은 건물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전한 거부였다. 그가 이룩한 제국과 그의 가치관 전체에 대한 거부였다. 당신, 지금 날 모욕하는 건가? 태준이 으르렁거렸다.
그깟 그림이나 그리던 화실. 그걸로 뭘 하겠다고? 내 동정심이라도 바라는 거야? 그는 여전히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었다. 그녀가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모욕은 당신이 하고 있죠. 지난 3년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서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얼음장 같은 냉기가 실렸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한서윤으로 본 적이 없어요. 당신에게 나는 그저 YJ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직함 혹은 당신의 MA를 위한 담보물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것을 집어들었다. 어젯밤 그녀가 찢어낸 태준의 뒷모습이 그려진 스케치북의 한 장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이혼 서류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이건 당신에게 주는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완벽한 자유에 대한 축하죠. 태준의 시선이 그림에 머물렀다. 차갑고 고독하며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남자의 뒷모습. 그것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자신이었다. 그는 한 번도 그녀가 자신을 이렇게 깊게 그리고 이렇게 아프게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저 순진한 인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서유는 몸을 돌렸다. 내일 아침 일찍 사람이 올 거예요. 제 짐을 챙기러. 그 화실의 소유권 이전 서류는 당신 비서실을 통해 처리해 주세요. 더 이상 당신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는 서재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소리 죽여 걷는 걸음이 아니었다. 잠깐, 태준이 반사적으로 그녀를 불렀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가지 말라고? 왜? 그는 그녀와의 이혼을 원했다. 그는 이유라와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심장이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것처럼 답답하고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오는 것일까? 서유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추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당신은 언젠가 깨닫게 될 거예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그땐 너무 늦겠죠.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그의 심장에 첫 번째 균열을 내는 소리처럼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강태주는 거대한 서재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앞에는 그녀의 서명이 담긴 이혼 서류, 수백억 원의 가치가 붉은 펜으로 그어진 위자료 목록, 그리고 그의 고독한 뒷모습이 담긴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원하던 대로 이혼을 성사시켰고 거추장스러운 아내를 치워버렸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승리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패배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그 평온한 눈빛, 돈을 거부하던 단호함, 그리고 마지막 그 연민 어린 목소리. 그것들이 그의 견고했던 자아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잃었다는 감각을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한서윤이 떠난 방식은 그녀가 살아온 방식과 똑같았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강태주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이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났다. 그는 서윤이 아직 이 거대한 저택 어딘가에서 짐을 꾸리고 있으리라 막연히 짐작했다. 어젯밤 그녀의 그 기묘한 평온함이 마음에 걸렸지만 곧 MA라는 더 거대한 목표에 묻혀버렸다. 하지만 그가 다이닝 룸에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위화감을 느꼈다. 늘 그가 앉는 자리에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던 모닝커피와 영자신문이 없었다. 대신 하녀가 당황한 기색으로 그에게 다가와 허둥대며 냅킨을 펼쳤다. 회장님, 그게... 하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한서윤은?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가웠지만 질문의 대상이 이미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하녀는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아니, 한서윤님께서는 새벽에 모든 짐을 가지고 떠나셨습니다. 태준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다. 떠났다고? 이렇게 빨리? 그는 하녀에게 손짓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고는 곧장 2층에 그녀가 사용하던 침실, 그들은 결혼 생활 내내 각방을 썼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공간의 공허함이었다. 그녀가 쓰던 가구들은 그대로였지만 그 공간을 채우던 한서윤의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쓰던 화장품이나 장신구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책장에는 그녀가 밤새 읽던 예술사학 서적들 대신 빈칸만 횡하니 남아있었다. 공기 중에는 언제나 은은하게 배어있던 난초 향 대신 차가운 먼지 냄새만이 감돌았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작은 화실로 사용되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가 들어서자 캔버스와 물감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방은 처참할 정도로 비어 있었다. 이젤은 있었지만 캔버스가 없었고 물감통은 있었지만 붓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이루는 모든 것을 외과수술처럼 정교하게 도려내어 가져갔다. 그는 어젯밤 그녀가 내밀었던 그 화실의 소유권 이전을 떠올렸다. 그는 그것을 동정심을 바라는 마지막 발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텅 빈 방을 마주하고 나니 그것이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려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이사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태주는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로운 혼돈이었다. 태준 씨, 이제야 오는 거야?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의 주인공, 디자이너 이유라가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짐을 저택 안으로 들이고 있는 중이었다. 수많은 명품 브랜드의 트렁크와 쇼핑백들이 서윤이 그토록 정갈하게 관리하던 대리석 바닥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유라는 태준의 팔에 매달리듯 안기며 입술을 부비쳤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네. 안 그래? 그 여자 정말로 깨끗하게 나갔더라. 하긴 그래야지. 주제 파악은 했나 봐. 태주는 그녀의 강한 향수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가볍게 떼어냈다. 아직 애매의 건이 마무리되지 않았어.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그는 지금 휴식이 필요했지만 유라의 등장은 그에게 더 큰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조용히? 왜? 우린 이제 당당하잖아. 유라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거실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세상에, 이 집 인테리어 좀 봐. 완전 노인네 취향이야. 저 칙칙한 베이지색 소파는 당장 내다 버려야겠어. 내가 디자인한 강렬한 레드 컬러로 바꾸자. 그리고 저 그림은 뭐야? 무슨 풍경화. 차라리 내 팝아트 작품을 거는 게 100배 낫겠다. 유라가 손가락질한 그림은 서윤이 유일하게 거실에 걸어두었던 작은 수채화였다. 태주는 그 그림에 한 번도 관심을 준 적이 없었지만 유라의 경박한 목소리가 닿자 불쾌감이 치밀었다. 서윤의 취향은 조용하고 고전적이며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유라의 취향은 시끄럽고 자극적이며 모든 것을 자신으로 덮어버리려 했다. 며칠이 지났다. 태주는 일에 몰두하려 했었다. M.A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저택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한서윤이 있을 때의 저택은 고요했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유라는 그 빈 공간을 채우려 안간힘을 썼다. 그녀는 매일 밤 시끄러운 파티를 열었다. 그녀의 친구들 대부분 연예인이거나
SNS 인플루언서들 이 저택을 점령했다. 비싼 와인이 바닥에 쏟아지고 시끄러운 음악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서윤이 아끼던 정원은 담배꽁초로 더럽혀졌다. 태주는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이 모든 소음을 견뎌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자유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답답하고 숨막히는 정적으로부터의 해방. 하지만 그는 자신이 속았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서윤의 정적은 평화였지만 유라의 소음은 공허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중요한 투자자 미팅을 마치고 피곤에 지쳐 돌아온 태주는 현관에서부터 풍겨오는 역한 술 냄새와 음식 냄새에 인상을 썼다. 유라가 또다시 파티를 벌인 모양이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침실로 향하려 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유라의 목소리에 발이 멈췄다. 걱정 마, 강태준. 그 남자 나한테 완전히 빠졌어. 이 집 곧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라고 할 거야. 그 멍청한 전처처럼 빈손으로 쫓겨날 것 같아? 유라는 친구들에게 과시하듯 떠벌리고 있었다. YJ 그룹 안주인 자리가 어떤 건데? 내가 그걸 그냥 얻은 줄 알아? 태주는 차가운 분노가 등골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유라의 속물근성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솔직한 욕망이 서윤의 이해할 수 없는 무욕보다 다루기 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천박함이 자신의 저택, 자신의 공간을 더럽히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거실 문을 거칠게 열었다. 음악이 멈췄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유라의 얼굴이 당황함으로 굳었다. 태준 씨, 일찍 왔네요. 태준은 그녀를 쏘아보지도 않고 그녀의 친구들을 향해 말했다. 10분 주지. 내 집에서 전부 당장 꺼져.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고 그가 YJ 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자신의 물건을 챙겨 저택을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거실에는 태준과 유라 그리고 그녀가 어질러 놓은 쓰레기들만 남았다. 유라는 울상이 되어 그에게 다가왔다. 태준 씨, 오해해요. 그냥 친구들하고 농담한 거. 시끄러워.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둘러보았다. 서윤이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거나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성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문득 서윤이 떠난 날 아침 하녀가 그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몰랐지만 그의 모닝커피는 언제나 서윤이 직접 원두를 골라내린 것이었다. 그가 먹는 모든 식사는 그녀가 영양사와 상의하여 짠 식단이었다. 그가 매일 입는 슈트와 셔츠의 조합 역시 그의 일정에 맞춰 그녀가 미리 골라둔 것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 디테일들을 인지한 적이 없었다. 그것들은 마치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한서윤은 그 모든 공기를 통제하고 관리하던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이제 그녀가 사라지자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고 유라의 존재는 그 사실을 더욱 고통스럽게 상기시킬 뿐이었다. 태주는 유라를 거실에 내버려 두고 서재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어젯밤 MA 성공 축하주로 마시던 위스키 잔을 바라보았다. 잔에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유라가 그의 잔에 입을 댔던 것이다. 그는 참을 수 없는 혐오감에 잔을 집어 벽난로에 던져버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깊은 공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혼을 원했다. 그리고 이혼했다. 그는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얼마나 서윤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막 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YJ그룹의 사상 최대 규모 M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강태준의 이름은 모든 경제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냉혹한 승부사, 시장을 예측하는 자, YJ 제국을 완성하다. 그는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정점을 축하하기 위해 YJ 타워 최상층에서 VVIP들을 위한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감미로운 라이브 재즈 선율, 그리고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강태준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은 그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신처럼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축하를 건네기 위해 줄을 섰다. 태준 씨, 정말 멋져요. 그의 팔짱을 낀 이유라가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 자신인 것처럼 한껏 치장했다. 파격적인 컷아웃 디자인의 붉은색 드레스는 그녀의 야망만큼이나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만끽했다. 축하하네, 강 회장. 역시 자네야. 이번 건은 정말 신의 한 수였어. 경쟁그룹의 원로 회장이 다가와 잔을 부딪혔다. 태준은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았다. 과찬이십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그의 내면은 이상하게도 축제 분위기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성공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겼다.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이토록 시끄럽고 공허한 것일까? 그는 자신의 이런 감정 변화를 애써 무시하며 이유라가 건네는 새로운 샴페인 잔을 받아들었다. 유라는 이미 취기가 오른 듯 뺨이 발그레해져 있었다. 이것 봐요. 태준 씨, 내일 신문 일면은 우리 두 사람 사진이겠어요. 다들 우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봐야 하는데 그녀는 다른 재벌가 안주인들을 곁눈질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YJ그룹의 성과가 아니라 강태준의 여자라는 타이틀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문득 태준은 한서윤을 떠올렸다. 만약 그녀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녀는 분명 저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었을 것이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실크 원피스를 입고서 그녀는 결코 그의 팔짱을 끼거나 스포트라이트를 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존재했다. 마치 그림자처럼. 태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지금 와서 왜 그 여자를 떠올리는 거지? 그는 자신이 원하던 완벽한 파트너 이유라와 함께 있지 않은가. 유라는 그의 성공을 온몸으로 축하하고 그의 권력을 함께 즐길 줄 아는 여자였다. 그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썼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이번 MA의 핵심 파트너였던 외국계 투자은행의 대표가 태준에게 다가왔다. 강 회장님, 이번 프리젠테이션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수 대상 기업의 잠재적 부실 자산을 역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캐시카우를 창출한다는 전략은 솔직히 말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태준은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전략기획실의 성과죠.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날카로운 불꽃이 튀었다. 그 전략, 그것은 분명 자신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다. 시간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MA 초기 단계, 그는 서재에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한서윤이 조용히 차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그녀는 YJ그룹의 명목상이지만 이사였고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우연히 본 듯 나지막이 말했다. 이 기업, 지금 당장은 부실 자산처럼 보이지만 이 기술력을 방치된 저 특허와 결합하면 전혀 다른 분야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버리려던 카드 자산가 사실은 조커일지도 모르죠. 그때 그는 뭐라고 대답했던가. 쓸데없는 소리. 그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은 예술이나 하던 사람이야. 경영에 끼어들지 마. 당신의 그 감상적인 접근 방식은 내 사전에 없어. 그는 그녀의 의견을 이런지하에 묵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그 말은 태준의 무의식 깊은 곳에 씨앗처럼 남아 있었다. 그리고 몇 주 후 전략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이 생각해낸 것처럼 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부실 자산을 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이번 MA를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되었다. 태주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거의 부술듯이 꽉 쥐었다. 그 전략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서윤의 것이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림이나 그리던 여자의 감상적인 접근 방식.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성공의 정점에 그가 가장 무시했던 여자의 흔적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태준 씨,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 이유라가 그의 팔을 흔들었다. 태준은 그녀를 뿌리치듯 팔을 뺐다. 그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이 파티의 소음, 유라의 향수 냄새, 사람들의 가식적인 축하, 모든 것이 역겨웠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유라가 뒤에서 그를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발 아래에는 그가 이룩한 제국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야경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했던 말, 그녀가 그에게 내밀었던 차, 그녀가 조용히 견뎌냈던 그의 무관심과 경멸. 그는 그녀가 그저 순진하고 무능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보고 있었다.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을 혹은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는 그녀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밤을 떠올렸다. 그녀가 그 모든 재산을 거부했을 때 그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것은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그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녀만의 가치관이었다. 그녀는 그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태주는 책상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난생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것은 그가 가장 경멸하던 나약한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가 정확히 무엇을 잃었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이룬 이 위대한 성공이 어쩐지 빛바랜 트로피처럼 느껴진다는 것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서 완벽한 고독을 맛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독의 맛은 그가 지금까지 마셔본 그 어떤 비싼 위스키보다도 지독하겠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모두 얻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강태준이 성공의 정점에서 공허함에 몸부림치고 있을 무렵 도시의 반대편,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한적한 동네에서 한서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가 강태준에게 요구했던 유일한 재산, 어머니의 유산이었던 작은 화실은 그녀의 새로운 우주가 되었다. 그곳은 YJ 그룹의 화려한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지만 서윤에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 더 완전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쏟아내듯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은 다시 흙을 만지고 물감을 섞고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래 촉망받는 도예가이자 미술품 복원 전문가였다. 강태준과의 정략 결혼이 그녀의 붓을 꺾고 그녀의 손을 묶어두기 전까지는 말이다. 화실의 이름은 숨이었다. 지난 3년간 멈췄던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한다는 의미였다. 처음 몇 주간 그녀는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밤낮 없이 작업에만 매달렸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물감 자국이 얼굴에서 마를 날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강태준의 아내로 살던 그 어떤 순간보다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저택에서 가져온 최소한의 짐을 풀었다. 값비싼 명품 옷이나 보석 대신 그녀의 손때 묻은 작업 도구들과 낡은 예술 서적들이 책장을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 완벽한 안주인의 모습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고 가장 편한 작업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비로소 한서윤답다고 느꼈다. 그녀의 작업은 섬세하고도 강렬했다. 특히 그녀가 복원한 조선 백자들은 단순한 기술적 복원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시간의 흔적과 영혼을 되살려낸다는 평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실의 작은 공간을 개조해 소규모 갤러리를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복원한 작품들과 저택에서의 고독을 담아낸 그녀의 그림들이 함께 전시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르는 작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이 가진 독특한 아우라는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미술 평론가들이나 큐레이터들이 이 이름 없는 예술가의 공간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깊은 고독과 그 고독을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에 매료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갤러리에 중년의 신사 한 명이 방문했다. 그는 전시된 작품들 앞에서 한참을 떠나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미술사학자이자 대학 교수인 김진우였다. 그는 최근 미술계에서 조용히 화제가 되고 있는 숨 갤러리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이 작품 직접 하신 겁니까? 김진우 교수가 깨진 파편들을 금으로 이어붙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다랑아리, 백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전문가적인 날카로움과 순수한 감탄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서윤은 흙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킨츠기 기법을 응용해봤어요. 깨진 흔적을 숨기기보다 그 상처마저 작품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싶었거든요. 김진우 교수는 그녀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예술가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한서윤 작가님, 맞으시죠? 저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다. 작가님의 작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것을 넘어서 작품에 작가님의 철학이 담겨 있군요. 서윤은 오랜만에 받아보는 순수한 인정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은 그녀의 예술을 쓸데없는 감상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녀의 작품을 통해 그녀의 영혼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진우 교수는 갤러리의 단골 손님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서윤의 작품 세계를 깊이 이해했고 그녀가 가진 재능이 더 넓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유명 큐레이터와 컬렉터들에게 서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한서윤 작가는 YJ그룹의 며느리였던 여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독보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너무 늦게 발견했을 뿐이죠. 서윤의 이름은 강태준의 전철하는 꼬리표 대신 가장 주목받는 신진 예술가 한서윤으로
서서히 대체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갤러리는 더 이상 한적한 동네 화실이 아니었다. 국내외 예술계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장 핫한 장소가 되었다. 그녀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강태준 앞에서 지었던 공허하고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었다. 흙을 빚다가 혹은 만족스러운 그림을 완성하고 난 뒤에 터져나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오롯이 서 있었다. 김진우 교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 깊은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윤 씨, 저녁 식사. 아직 안 하셨으면 근처에서 간단하게라도.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강태준과의 악몽 같은 결혼 생활 이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김진우 교수의 눈에서 강태준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존중과 따뜻함을 보았다. 좋아요, 교수님. 마침 배고팠는데. 그녀는 앞치마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행성의 중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궤도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 자신의 재능, 그리고 자신의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한서윤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강태준이라는 가장 강력한 빛을 떠나온 후였다. 강태준의 삶은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내부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MA의 성공으로 얻은 명성은 잠시뿐. 그는 극심한 불면증과 원인 모를 공허감에 시달렸다. 한서윤이 떠난 빈자리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다. 이유라의 존재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할 뿐이었다. 유라는 YJ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에 집착했다. 그녀는 태준이 서윤과 이혼하자마자 혼인신고를 재촉했다. 하지만 태준은 이상하게도 그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는 유라의 천박함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이 YJ그룹의 이미지에 흠집을 낼까봐 두려워졌다. 서윤은 단 한 번도 그를 불안하게 만든 적이 없었다. 유라는 태준의 이런 망설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불안해졌고 그 불안함은 질투와 집착으로 변질되었다. 태준 씨, 요즘 왜 그래요? 나한테 뭐 불만 있어요? 혹시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해요? 그녀는 시도 때도 없이 서윤의 존재를 들먹이며 태준을 자극했다. 쓸데없는 소리. 그 여자가 내 인생에 다시 끼어들 일은 없어. 태준은 그렇게 내뱉었지만 정작 그 여자를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이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서 그녀가 남기고 간 그림 자신의 뒷모습이 그려진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라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태준 씨, YJ그룹도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를 좀 해야 해요. 그래야 이미지도 고급스러워지고 나 같은 아티스트랑도 잘 어울린다고 소문이 나지. 그녀는 최근 가장 핫하게 떠오른 신진 작가들의 기획 전시에 YJ그룹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준은 처음에는 그 제안을 무시했다. 하지만 홍보팀에서도 강 회장의 냉혹한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 문화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는 마지못해 승인했다. 그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예술이라는 분야에, 그것도 유라의 등살에 밀려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전시회 오프닝 리셉션 날이 되었다. 태준은 값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마치 장례식에 가는 사람처럼 표정이 어두웠다. 그는 이런 사교적인 행사가 지긋지긋했다. 유라는 반대로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나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팔짱을 끼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숨이라는 작가예요. 혜성처럼 나타나서 지금 미술계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작가를 후원한다고 하면 YJ 이미지에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유라가 신이 나서 속삭였다. 태주는 숨이든 날숨이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이 지루한 행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들은 갤러리 안쪽 메인 전시관으로 향했다. 수많은 기자들과 VVIP들이 한 작품을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갤러리 관장이 마이크를 들고 작가를 소개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현대 미술계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한서윤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순간 강태준의 시간이 멈췄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바라며 혹은 동명이인이기를 바라며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곳에는 그가 알던 한서윤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창백하고 그늘져 있으며 언제나 그의 눈치를 보던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여자는 빛나고 있었다. 수수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온함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열정이 가득했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거나 작지 않았다. 낮지만 힘 있는 어조로 그녀는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며 느꼈던 상처와 치유의 철학에 대해 말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보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 가려진 아내가 아니라 한서윤이라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 빛나는 예술가를. 그는 그녀가 저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그때 그녀의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그녀에게 물을 건네며 다정하게 웃어 보였다. 김진우 교수였다. 그는 존경과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 역시 그를 향해 감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두 사람 사이에는 태준이 결코 끼어들 수 없는 견고한 신뢰와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태준은 심장이 발밑으로 추락하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질투, 분노? 아니, 그보다 더 원초적인 상실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그림자 속에 가둬두었지만 사실 그녀는 태양이었다. 그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스스로 빛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태준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전화였다. 회장님, 지금 인터넷 뉴스 속보. 이유라 씨가. 태준이 전화를 받자마자 갤러리 입구에서도 엄청난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태준을 향해 몰려들었다. 강태준 회장님, 이유라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사실입니까? 이유라 씨가 YJ 그룹의 비자금과 연관되어 있다는 루머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유라가? 마약? 비자금? 유라는 태준이 자신과의 결혼을 미루자 초조함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파티에서 마약에 손을 댔고 심지어 YJ 그룹의 이름을 팔아 사치품을 사들이다가 꼬리가 잡힌 것이었다. 그녀의 질투와 천박함이 결국 최악의 스캔들을 터뜨린 것이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태준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한쪽에서는 그가 선택한 여자 이유라가 그의 명예와 YJ 그룹 전체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쪽 단상 위에서는 그가 버린 여자 한서윤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정점에 서서 빛나고 있었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이보다 더 명백한 대비가 있을까? 태준의 시선이 다시 단상 위의 서윤에게 향했다. 그녀 역시 소란을 눈치챘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태준과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강태준은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빛, 그 자체였음을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리셉션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태준의 이름과 이유라의 마약 스캔들을 외치는 기자들의 고함, 터지는 플래시, 그리고 당황한 VVIP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혼돈 그 자체였다. YJ그룹의 비서실장과 보안 요원들이 필사적으로 그를 감쌌지만 강태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여전히 단상 위에 서 있는 한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있던 김진우 교수와 함께 이 소란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른다는 듯한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주최 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이미 그와 분리되어 있었다. 이 스캔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이 혼돈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회장님, 이쪽으로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비서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제야 태준은 로봇처럼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한서윤과 이유라, 그 극명한 대비로 인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 자신이 버린 돌 하나와 자신이 선택한 모래 한 줌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비상구를 통해 갤러리를 빠져나온 태준은 그를 기다리던 차에 올랐다. 회사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아니,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비서의 말을 끊었다. 운전은 내가 하지. 그는 운전석에 앉아있던 기사를 내리게 하고 비서가 무어라 말릴 틈도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차를 몰아 도시의 밤거리로 뛰쳐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회사로 돌아가 이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이유라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언론을 통제해야 했다. 그것이 YJ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단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유라의 배신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녀가 그런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절망한 것은 그런 여자를 선택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런 여자가 아니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감정 따위는 쓰레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그가 무시했던 바로 그 감정의 부재였다. 그는 몇 시간을 정처 없이 달렸는지 모른다. 그의 휴대전화는 YJ그룹의 로고처럼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까 리셉션 홀에서 마주쳤던 한서윤의 마지막 눈빛만이 맴돌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던 연민, 그녀는 그를 동정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신을,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동정하고 있었다. 그는 차를 거칠게 돌렸다. 그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다. YJ의 불빛이 꺼진 저택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이혼 서류에 적었던 그 주소, 그가 존재 자체를 무시했던 그 낡은 동네, 그녀의 화실 숨으로 향하고 있었다. 왜 가는지 몰랐다.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아니, 자신이 죽인 것이 무엇인지. 새벽녘,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태주는 화실 앞에 멈춰섰다. 리셉션의 혼란은 이곳까지 닿지 않은 듯 골목은 고요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낡은 화실의 문을 바라보았다.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깨어 있었다. 아니면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가 애써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흙냄새와 유약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한서윤은 작업복 차림으로 물레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리셉션에서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도 그가 왔음을 아는 듯했다.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가 멈췄다. 여긴. 어쩐 일이죠, 강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 그녀는 그를 강태준 씨라고 불렀다. 더 이상 당신이나 여보가 아니었다. 그 호칭 하나가 그들 사이의 거리를 명백하게 규정했다. 태주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깨달았다. 최고급 턱시도는 구겨져 있었고 밤새 면도도 하지 못한 얼굴은 피로에 절어 있었다. 그는 YJ그룹의 총수가 아니라 길 잃은 패배자였다. 당신, 그는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축하해요.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셨네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씻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도 없었다. 그저 이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대하는 무심한 뿐이었다. 내가 틀렸어. 태준이 중얼거렸다. MA 전략. 그것도 당신 아이디어였어. 내가 훔친 거나 마찬가지야.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속내를 쏟아냈다. 제가 어떤 여자였는데요? 서윤이 물었다. 당신의 화려한 저택에 어울리는 장식품? 아니면 당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 강태준 씨, 당신은 날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그저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봤을 뿐이죠. 그녀는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시선에 발이 얼어붙었다. 돌아와줘, 서윤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난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사랑했던 건 유라가 아니라 당신이었어. 그의 마지막 고백은 처절했다. 그가 평생 경멸했던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내뱉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말을 듣고 흔들리기를, 적어도 분노라도 터뜨려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윤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벗어났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조소가 아니라 너무나 깊은 슬픔에서 나오는 체념의 미소였다. 강태준 씨,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당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 당신의 완벽한 삶에 생긴 유일한 오점을 견디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사랑했다고 말하는 그 한서윤은 이미 죽었어요. 3년 전 당신의 저택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서서히 죽어갔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그날 밤 완전히 사라졌죠.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술가 한서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의 말은 그 어떤 비수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아니, 그는 이미 수천 번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었다. 가보세요. 서윤이 다시 물레 앞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이 수습해야 할 일이 많을 테니까요. YJ그룹의 총수답게. 그녀는 다시 흙을 매만지기 시작했다. 물레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 그가 있든 없든 계속될 것이라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강태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형태로 빚어지는 흙을 바라보았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처음이 집에 들어왔을 때처럼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는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켰다.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폭주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30분 뒤에 회사로 들어간다. 이사회 소집해 이유라 거는 법대로 처리하고 YJ와의 모든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어 그리고 언론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그의 목소리는 다시 냉혹한 총수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다시 YJ그룹의 총수로 살아갈 것이다. 그는 이 위기를 수습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 그가 손에 쥐니 거대한 제국 전체를 준다 해도 그는 결코 단 하나, 한서윤의 그 따뜻했던 차 한 잔, 그녀가 조용히 건넸던 그 진심 어린 조언, 그리고 그녀가 그를 향해 지어줄 수 있었던 그 진짜 미소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재벌 남편이었고 이혼을 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녀를 잃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제 손으로 파괴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세상을 얻었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그 빈자리에서 길을 잃을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사랑의 대가였다.